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중 전쟁은 주가 상승의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JD 부자연구소 인강 5기 공지를 합니다. 지금은 다음 주까지 주식 강의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혹시나 주식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인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부양책 증액 기대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날 최고가를 반납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38%, S&P 500은 0.22%, 다우는 0.22%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는 추가 2,000불 경기 부양책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하락했다라는 게 이제 메인 이슈고요. 그 메인 이슈를 정하는 건 그겁니다. 그날 주가를 무엇이 움직였냐라는 게 이제 메인 이슈라는 거죠. 미국 코로나 현금 지원 2,000불로 트럼프 증액 요구 하원서 수용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하원에서 600불에서 2,000불로 1인당 현금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어저께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졌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스닥 선물이 오르는 걸로 봐서는 후자 쪽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다만 공화당은 이번 2021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화당이 밀리면 공화민주 50대 50이 되어가지고 동수가 돼서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여기에 이제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두석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 사인을 안 하려다 한 것도 만약 이번 크리스마스 지나고 통장에 돈이 안 찍히면 자영업자, 실업자의 분노가 극에 달해 조지아주 상원 선거를 망칠 것이란 예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한 거죠. 공화당도 그래서 이번 상원 표결에 2,000불로 올리는 것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2,000불 옵션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면. 그러나 공화당에는 균형 재정을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2,000불 옵션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공화당 성향의 중산층은 결국 세금 걷어서 2,000불을 걷어갈 것인데 그 세금이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상원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옵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0불 옵션 통과를 2021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택할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유권자 표심도 안 건들면서 2,000불 옵션 부결에 따른 시민의 분노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부결은 있죠. 그런데 시민의 부결 때문에 상원 선거에서 질 가능성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2번 옵션을 택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조지아주에서 두 석을 다 가져간다면 블루웨이브가 돼서 공화당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2,000불 통과는 기정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민주당이 하원에서부터 다시 2,000불 옵션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경우는 주가에 좋은 영향보다는 이제 악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민주당이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아마도 블루웨이브가 되는 것 자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공화당은 2,000불 옵션을 1월 5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서브 이슈는 이제 오늘은 한 가지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은 주가 상승의 기회다라는 건데요. 트럼프가 막판까지 중 때리기 중국군 관련 기업 투자 금지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 통제 뭐 여기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트럼프가 퇴임 전까지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차기기 행정부에서도 누가 되던 간에 중국의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왜 또 파운드리 업체가 주가 고공행진을 하냐,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를 하는 것은 첨단 산업이고요. 첨단 산업 중에서도 바로 반도체 부문입니다. 예전에는 폭탄을 떨굴 때 멍텅구리에 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유도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으로 한 30발 정도를 떨어뜨려도 한 발이 맞을까 말까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정밀 유도 장치에 의해서 조준이 돼서 GPS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정확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30cm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통신 장비하고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 들어가는 모든 무기에 통신 장비와 반도체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첫 번째가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를 제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재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MIC라는 이제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뭐 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화웨이뿐이 아니라 뭐 그런 칭화유니 그룹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제조 기업이 또 있죠. 아직 SMIC는 14나노 공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잘 나가는 게 뭐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뭐 반도체 장비를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이러니까 앞으로 반도체를 외주받아서 만드는 공장, 즉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로 이제 줄어듭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 그런데 이런 대외 요건이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작업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인텔보다 고성능, 그 다음에 애플 실리콘 PC 돌풍 물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애플이 M1 칩이라는 걸 이제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직접 수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애플은 애플이라는 큰 고객을 잃어버리고, 인텔은 애플이라는 큰 고객을 잃어버리고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도 14나노에서 머물면서 초미세 공정에서 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맥북 에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 팬이 없대요. 팬이 없고 굉장히 소리도 조용하고, 그 다음에 CPU 처리 속도도 엄청 빠르고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M1 칩 자체가. 설계를 하는 것은 팹리스라고 하는데, 이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이제 파운드리죠. 그래서 설계는 돈을 때려 넣으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플도 만들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7나노 이하로 가면서 기술은 저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계를 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만 있으면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공장, 그러니까 이렇게 그 7나노, 4나노 이런 식으로 가는 공정 자체는 공장은 이거는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텔을 버렸습니다. MS마저 인텔 버리나 40년 동맹 흔들. 그래서 애플이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다고 하자 인텔이 하루에 주가가 6.3% 떨어졌습니다. 즉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은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강력하게 중국 내부에서 밀고 있는 SMIC도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파운드리를 하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하는데 TSMC나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그 밑에 뭐 그런 그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공정에 있는 업체들 주가도 저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텔과 같은 이유예요. 엔비디아는 이제 설계를 맡기지 않고 자체 개발한 칩을 엔비디아한테 설계를 맡기지 않고 자체 개발한 칩을 삼성전자나 TSMC한테 맡겨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이런 그래픽 카드, GPU 같은 것들을 잘하는데, 그 M1 칩 같은 경우 지금 애플이 만드는 그런 것들도 그런 GPU 기반의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마존 같은 데서 대량으로 이제 서버 같은 걸 만드는데 엔비디아한테 뭐 맡기지 않는다. 직접 생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TSMC한테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엔비디아도 갑자기 인텔처럼 됩니다.
어차피 설계는 본인들이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한테 맡기면 되니 얘네들 이런 방식이면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뭐 자체 칩을 탑재한다고 한다면 인텔, 엔비디아는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이제 나쁜 소식이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ARM이라는 이제 그런 회사를 산 거죠. 그렇다면 미세 공정이 왜 중요한가? 미세 공정은 즉 14나노에서 7나노, 7나노에서 4나노로 미세할수록 넓이가 줄어드니까 전력 소모량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면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가 될 것인데 전기차의 약점이 바로 배터리 소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터리로 주행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차량 내부에 붙어있는 자율주행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돌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도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저전력이 될수록 발열이 적고 전력 소모가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바닷속에다 건설하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발열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돌려서 뭐 에어컨을 엄청나게 털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발열이 너무 커지면 뭐 반도체가 녹아내려 버리기 때문에 뭐 반도체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바닷속에다 건설을 하면 일단 그 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돌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차가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발열이 나서 열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미세 공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신냉전 체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우방으로 이제 둘러싸서 봉쇄를 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주가가 엄청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달러 블록하고 그다음에 소련의 루브라 블록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때 당시 가장 수혜를 본 것이 누구냐?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국민소득 2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 무려 1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뭐 그리고 1996년에 뭐 2만 불을 넘어섰죠. 2만 불, 만 불을 넘어섰나요? 하여튼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 발전이 있었고요. 그만큼 미국은 달러 블록의 나라들한테 자신의 시장을 개방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우방들한테 엄청나게 밀어줬던 것입니다. 이때가 제3세계에는 리즈 시절이었어요. 리즈. 제3세계란 미국과 소련의 어느 양쪽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미국하고 소련의 원조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부딪히는 국제적인 분쟁에서 이들이 이제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기구 등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망하고 냉전이 끝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소련을 제치고 실질적인 세계 원탑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3세계한테는 전혀 도와주진 않았어요. 뭐 원조도 다 끊어버리고 니네들 알아서 살 길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르완다에서 뭐 몇십만 명이 죽는 뭐 호텔 르완다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 이제 그 헤게모니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는 뭐 피해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끊고 자유무역을 시작하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1996년서부터 WTO가 시작이 됐고 이제 가트가 끝났죠. 가트는 이제 상품에다가만 관세를 매기는데 그렇게 매기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얼마든지 상품에서만 이제 관세를 매기고 거기서 빠진 게 이제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까지 이제 관세를 매겨버리면 이제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 뭔가 그 따라잡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민간 기술들 같은 경우를 이제 베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WTO 1996년도 WTO가 시작이 되면서 지식재산권 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했냐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냉전이 끝나자 우방국의 특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요. 이런 와중에는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로 인해서 대만과 한국의 대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우방국한테는 엄청난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미중 무역 전쟁은 미중 전쟁은 주가 상승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세계 1등 주식은 아무리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갖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립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잘 모르시겠으면 그 JD 부자연구소 카페를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하는 분량도 제가 그 텍스트로 전부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카페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으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미중 전쟁은 주가 상승의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